자,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더 배움에서 우편금융 상식 저 강의를 맡게 된 하종화 강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에 저는 정말 존중을 표하고 싶고요. 근데 이왕 결정한 거면 제가 늘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이왕 시작한 거면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중도에 대부분 공무시험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고 이왕 여러분들이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번에 수험 합격자 중에서도 그 말이 되게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마지막까지 정말 시험 종 끝나는 그 순간까지만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하시고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좀 물론 많은 흔들림도 있을 거고 걱정도 많으실 건데 근데 일단 본인 자신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믿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강의를 들으시는 또 강사님들 또 믿으시고 하면은 이런 분명히 또 좋은 성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불변의 진리는 딴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도 많고 운도 좀 따르기는 해요. 운도 따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만큼 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거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편금융 상식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특별히 오리엔테이션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우편금융 상식이라는 것은 이 계리직에서만 있는 좀 특별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편금융 상식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고등학생 또 성인들 강의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좀 부탁을 받아서 좀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었죠. 재작년 12월부터 더 배움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실제로 다른 학원 강사님들 강의도 제가 이제 조금씩 듣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편금융 상식이라는 게 특별히 전공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주력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강사님들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2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2년 동안 1년 6개월 쉬었다가 6개월 수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른 강의를 병행하시면서 우편금융 상식을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졸속 강의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같은 수험생 있던 시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였죠. 그때 같이 이제 우편금융 상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실수로 말씀을 드렸죠. 이왕이면 저도 처음 이제 공부를 하는 시작 단계니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수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직접 보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만큼 믿어달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수업은 6월달까지 끝나버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공부를 하시겠지만 저는 7월달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시험 전날이 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책을 놓은 지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밤새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갈까 말까. 그래도 접수는 했고 사람들한테 같이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그래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수험 기간 중에 또 학생들한테 또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를 갖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어떤 시험이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그래도 한번 내가 본보기가 좀 되고 싶었는데 근데 공부를 좀 그렇게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다음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는 또 여러분 같은 우리 후배 수험자들에게 이런저런 어떤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갖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결시율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결시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대부분이 진짜 그랬어요. 저 앉아가지고 조금 늦게 가긴 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정말로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겠죠. 공부를 하시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이제 가장 암기가 어렵고 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사니까 한국사 책을 갖다가 이제 다 보니까 옆에 주변에 보니까 한국사 책을 다 공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사 책을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우편금융책 하나 들고 왔으니까 그거 그냥 책만 이제 펴놓고 이제 저도 이제 보험 파트, 상품 파트 좀 이제 숫자 같은 거 그런 거 좀 암기를 하려고 좀 앉아가지고 그렇게 좀 책을 봤었는데
어쨌든 뭐 한 타임에 여러분들 강의를 그 시험을 보다 보니까 금방 시간은 끝나더라고요. 시간은 끝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뭐 한국사야 저도 이제 틈틈이 공부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데 정말 컴퓨터 일반은 이건 뭐 태어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편금융 상식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 시험처럼 푼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미하면서 풀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은 끝나고 이제 끝나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서 막 저한테 문자 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같은데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 이제 집에 가면서 바로 확인하고 이제 그 정답 가안이 올라오기를 채점하고 그다음 그 기출 바로 그 해설 달고 그다음에 여기 그 기출 강의를 바로 그 다음 날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금융 상식이라는 게 그 지금 이제 405회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기출 자체가 누적이 안 됐어요. 누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만 해도 문제집 자체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자체는 문제집이 총 뭐 한 100문제 정도 되나요? 기출 자체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골고루 그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가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렸던 중에 좀 약간 적중했던 것 중에 좀 고마웠던 게 확실히 상품 파트는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계속 그 어떤 하나의 뭐 보험 상품이든 예금 상품이든 하나가 계속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체국 그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대 기류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그 바뀌는 부분이 확실히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우편 금융 상식이 개정되기 전이랑 개정된 후 그리고 심지어는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책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정되고 난 다음에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 일일이 비교하면서 막 그 바뀐 그 부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그 보험 상품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바뀐 부분에서 좀 출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그 우편 금융 상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편하고 금융 두 개를 나뉘는데 출제 비중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같은 경우는 국내 우편하고 국제 우편 나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금융 관련된 일반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일반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뭐 법학 관련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경제 관련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보험 요 상품인데 이제 특히 가장 많이 어려웠다 하고 이제 부담되고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라고 생각되는 파트가 여러분도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금 상품 파트 중에서 체크카드 파트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가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걸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들 그 보험 상품들을 갖다가 쭉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양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잡아가 나갈 건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 거예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예금 상품이든 보험 상품이든 공부를 해도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 직전에 나오는 최종 공고란에 그 확정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되고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배제를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처럼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자, 어떻게 하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편 엽서의 규격이 뭐 몇 센치고 뭐 최소 중량이 얼마고 그런 것들 이번에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지만 그런 거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전체적인 틀을 알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가 지금 정도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좀 안타까웠던 말씀들 중에 물론 그렇게 해도 성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른 과목 공부 다 하고 마지막에 우편금융 나오면 그때만 집중적으로 돌리겠다. 그게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많이 바뀌어버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이 7월 달에 시험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이제 시험이 그렇게 뭐 여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바뀌는 부분이 작년 시험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매번 바뀌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공부는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잡아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은 다음번에 여러분들 바뀐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확인 차원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강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편 금융상식, 자, 좋은 성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데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 근데 디테일한 부분을 안 외우더라도 객관식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무원 시험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어설프게 한 70% 정도 막 여러 개를 아는 것보다 알더라도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객관식 시험 성적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객관식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거는 되게 많아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너 정말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래, 나 공부 되게 많이 했어. 막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식이나 푸는 어떤 스킬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객관식 시험에서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뭐 그런 여러분들의 약점 같은 거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적인 수업은 지금 여기 3개월 과정이던데 기본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어느 정도 좀 풀겠습니다. 그 문제집을 막 깔끔하게 다 풀고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요. 다만 우편 금융 상식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집을 그렇게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공부의 비중을 갖다가 다만 저기 한국사라든지 컴퓨터 일반 쪽으로 좀 더 많이 두는 게 좀 좋을 거긴 할 겁니다. 그 양이 좀 방대하고, 특히 컴퓨터 일반은 제가 직접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는 좀 제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전 선배 이제 수험생들이 말씀하시는 게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좀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를 또 믿을 수 있는 게 믿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저도 뭐 잘난 것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수험생 입장에서의 공부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간략한 강의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뭐 다른 과목도 시험을 잘 봤으면 딱 인증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목 성적이 특히 컴퓨터 일반이 그 숫자가 3자가 붙더라고요, 앞자리가. 그래도 찍은 거 치고는 상당히 잘 받았던데, 근데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점수 저도 다 만점 받았습니다. 만점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다른 쌤들이나 다른 분들보다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도 우편 금융 상식은 분명히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작년에 저 나름대로 정말 하던 일을 좀 제껴놓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특히 문제집 같은 거라든지 뭐 책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같은 자료 같은 것도 제가 일일이 다 만들면서 정말 매번 밤을 많이 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퇴근하는 시간에 만나시는 분들이 우리 떡집 사장님, 그럼 갈비탕 사장님들 출근할 때 집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노하우가 저도 좀 더 쌓이고,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게 우편 금융상식과 관련된 또 법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뭐 강의하는 거나 전공한 부분이랑 매치되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험에는 진짜 여기 분들 중에 훨씬 많은 합격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합격하면 좋잖아요.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합격자들 이제 뭐 발령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발령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뤘다는 것 자체,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뤘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늘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 뭐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등 떠미신 분들 물론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딱 선택을 해서 그걸 이룬다면 훨씬 더 성취감이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만족감이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저도 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겠죠.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이런저런 인강을 찍으면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수험적인 조언을 좀 해주면 그게 참 고맙다는 분들이 그나마 좀 많아가지고 좀 다행스럽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그게 좀 못마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제 스타일대로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게 요게 지금 출판 지금 찍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일단 다 재본한 거 그냥 여러분들 앞부분인데 오늘 뭐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앞에 그 잠깐 우편 상식 그 기출 분석표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어떤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전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파트가 있다라는 그런 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총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어떤 과목이든지 여러분들 자, 총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총론이라는 게 자, 모든 어떤 강론적인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타임 때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알으셔야 되는 게 총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융 그 일반이라든지 우편 그 총론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바뀌고 계속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는 여러분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편의 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편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의 의는 여러분들 뭐 우편이 뭐야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아시면 됩니다. 다만 수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키워드로 한번 보시면 좁은 의미는 딱 우정사업본부가라고 이렇게 특정 어떤 기관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에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신 등 물건 같은 걸 보내는 것 요걸 갖다 우리 좁은 의미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그러니까 우편 관련되는 재반 업무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넓은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어떤 특정 사업 기관이 아니라 우편 간서가라는 그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썼네요. 우편 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할 업무를 통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뭐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좁은 의미 여러분 키워드는 뭐다? 그죠?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뭐 보내는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넓은 의미 같은 경우는 우편 간서가 뭐 어떤 우편 재반 업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자,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우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영화, 100% 민영화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우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복지, 사회 서비스로 하나로서 국가가 이렇게 경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국가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서비스를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체국이 여러분 너무 막 적자까지 너무 감소하면서 뭐 국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한계를 정해가지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국가가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뒤쪽에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뭐 중추신경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 정보 전달이다.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자, 이런 건 뭡니까? 실체, 눈에 보이는 걸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어떤 음성을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전기통신하고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전달한다라는 게 바로 우편의 특징이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보시면 올바른 설명은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서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업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에 보시면 오늘날 우편의 넓은 의미 개념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물건을 보내는 건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문제지든 제가 보니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구별하는 거는 다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의미는 좀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 자, 우편은 정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실체를 전달하는 거라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아까 2번하고 이제 대비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편 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 덧붙이는 제공 업무를 통틀어 그랬네요. 우편 간서 통틀어 그랬으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의 어떤 우편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편 사업의 특성. 자, 우편 사업은 자, 여러분들 민영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아니죠. 정부 기업이다. 정부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편 우체국에 이제 근무하는 구성원은 뭐다? 국가 공무원이다라는 거. 국가 공무원.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국가의 예산을 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국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민간 기업처럼 완전히 뭡니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거 적자 안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편 요금 많이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2번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도 우편 사업 회계 제도는 경영의 합리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보시면 그냥 독립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립.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 기관에서 분리됐다,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독립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공영성, 공익성, 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공익성만을 너무 추구하면 여러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이 자 보세요. 콜린 클라크 산업 분류에 따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 시대가 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자 우리 우편 사업은 자 몇 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이다. 그래서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농업이라든지 임업 그 다음에 뭐 어업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 자연 속에서 그냥 채취하고 수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2차는 뭡니까? 제조업 같은 거, 그러니까 공장, 공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차고 3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비스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우편 사업은 자 3차 산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클라크의 어떤 산업 분류에 따르면 3차 산업에 속한다. 그러나 특히 우편 사업 같은 경우 요즘 워낙 기계로 대체되고 뭐 전자장비로 대체되고 하지만은 우편 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침에 우체국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많고 직접 몸으로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뽑아야 될 건데요. 그렇죠? 노동력이 많이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 그거까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근데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면 아무래도 뭡니까? 채용할 때는 좋겠지만은 이제 그 월급 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사업 경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괜히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우편 사업의 특징은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편의 이용 관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편의 이용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우편 이용 관계는 자 우편 이용 관계 관련해서 여러분 계약은 누구하고 맺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택배 박스 안에 들고 자 우체국 갑니다. 가면은 우체국 우리 접수 창고에 있는 분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접수 창고에 있는 분하고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 우편 간서와 제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자 계약에 따라가죠. 계약이 체결되면 뭡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택배를 갖다가 여기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럼 그당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럼 그쪽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죠? 그것을 갖다가 계약 내용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계약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그래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공법 관계.
근데 제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하나 사고 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국민들, 사인과 사인 사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법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체국은 국가잖아요. 국가기업이잖아요. 정부기업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우체국과 나와의 어떤 이용계약, 국민과의 어떤 그 우편 관련되는 이용계약이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법관계라는 것은 자 국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우월적 지위에서,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좀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과의 어떤 계약관계를 맺는 걸 공법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체국은 정부 기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편에서 저기 여러분 아까 뭐 택배를 보내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야 너 세금 안 내면 우리가 너네들 뭐 재산 차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숲에서 우유 하나 사는 거랑 똑같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우편 간서와 국민 간의 계약은 자 어떻게 보고 있다? 그렇죠. 사법관계로 보는 게 통설이다라는 거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편 간서,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하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법상의 계약 관계면,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차이가 뭐냐면요. 공법 관계가 되면은 나중에 국가가 국민한테 어떤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세금이 부당하다. 뭐 세금을 취소해달라. 이런 거 따지려면 공법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법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뭐 실익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사업의 자, 경영 주체가 국가며 사업 자체의 성격이 공익성을 띠고 있으므로 권력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자, 권력적인 측면이 조금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자,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서 상호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좀 더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됐습니다. 이용 관계자. 그래서 우편 계약자면 자, 우편 간서하고 자, 우편 간서하고 발송이. 자, 원래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요거는 좀 개념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중요할 건데 우편 간서와 발송인이 계약을 맺으니까 요거를 뭐다? 계약 당사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 우편 간서 발송인. 근데 결국은 어떤 뭐 서신을 보내든지 택배를 보낸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당사자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또 누가 또 생긴 거야? 수취인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취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편 이용 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간서와 발송인은 계약 당사자지만 여기 수취인까지 즉 제3자까지 끌어들이면 우편 이용 관계자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 이용 관계는 누구를 위한 수취인 즉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므로 우편 간서 그다음 발송인 외 수취인까지 우편 이용 관계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기출 표시도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편 이용 관계자에는 뭐까지 포함이 된다? 요게 포함이 되고요. 얘들은 뭐다? 계약, 우편 계약 당사자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다? 우편 이용 관계자다라고 그렇게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 간서의 우편은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우편물 송달 의무, 다음에 요금 징수. 그러니까 그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이 뭡니까? 어떤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발송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 체결하면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제때 수취인에게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고요. 우편 간서 같은 경우도 돈 달라라고 하는 대급 지급 청구권, 반대로 대금 지급 의무 이런 식으로 쌍방이 이렇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시면 보세요. 우편 간서는 우편물 송달 의무, 요금 징수권 이해되시죠? 권리 의무 하나씩 생기죠. 그 다음에 발송인 같은 경우는 송달 요구,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제때 도착이 안 됐다, 의미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편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이런 것들은 발송인에게 쓸 수 있고 수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편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우편물 수취권, 그 다음에 수취 거부권 같은 여러 가지 권리 의무 이용 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편 이용 계약이라 했어요. 자, 계약의 여러분 성립 시기라는 거는 뭐 지금 오늘 좀 천천히 하겠지만 나중에 뒤쪽에도 여러분은 나올 거예요. 뭐 어떤 계약이 이제 나오면 계약이 과연 언제 체결됐는가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이용 계약의 계약 성립 시기, 자,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립 시기라는 거는 요거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는 의사의 합치 시.
계약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분들 학원을 뭐 등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언제 계약이 체결합니까? 돈을 줘야지 계약이 체결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의 그럼 의사의 합치는 언제 있느냐? 자, 이거는 청약과 승낙이 있을 때, 그 승낙 시에 뭐가 된다?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따가 점심시간 때 저 지나가다가 자 우리 호떡을 하나 먹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판대에 있는 아주머니께 물어볼까요? 아주머니 이거 호떡 호떡 시즌은 지나갔겠죠. 그러면 자 뭐라 할까요? 그냥 호떡이라 할게 그냥. 자 호떡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거 하나에 2,000원이에요 이럽니다. 나는 1,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2,000원이면 그러면 벌써 계약에서 성립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는 지금 1,000원 생각했는데 그럼 2,000원이에요. 그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자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너무 비싼데요. 1,0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그래요. 인상이 좋아서 총각 인상이 좋아서 1,000원에 해줄게. 딱 이런 말 하는 순간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계약 성립 시기를 갖다 논할 때 청약하고 승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것들 있잖아요.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이런 것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이제 확정의 의사표시 직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청약의 유인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자, 이러면 이런 거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뒤에 이제 나중에 보험과 관련해서 금융 관련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룰 건데 자,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뭐 금액 같은 걸 제시하고 그래.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딱 확정적인 의사가 딱 있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성립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나는 어떤 권리가 생긴다? 호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고요. 대신 어떤 의무요? 1,000원을 지급해야 될 세금 지급 의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편 이용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편 이용 계약. 근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요거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낙선 계약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만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저기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을 갖다가 예금 계약을 갖다 체결할 때 저 통장 만들어 주세요. 은행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다고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요거는 낙선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이런 것들이 인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따르는 뭡니까? 예금이라든지 그 금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그 순간에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 전까지는 금융계약 그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 요물 계약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요물 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낙선 계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수반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우편 계약도 어떻게 언제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우체국 창구에서 자 어떻게 한 거? 접수한 거. 자 이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체국 창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체통에 투입한 때 요거는 직접 우리 창구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우체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때는 자 어떻게 좀 빠르게 보내요. 우체통 투입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계약의 성립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체국에 투입한 때 자 요거 있는 그대로 좀 봐두십시오. 자 우체국에 투입한 때 집배원이 우체통 문을 열고 그것을 갖다가 수거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우체국 창구에 접수할 때 그리고 우체통에 투입하는 순간을 계약의 성립 시기로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체통에 투입할 때를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볼까요? 그래야지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이 성립해야지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체통에다가 진짜 사랑하는 미자 씨를 위해 가지고 정말 뭐 밤새 구구절절한 내용을 해서 썼는데 근데 뭡니까? 우편관서에서 우체통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체통이 뭐 파손이 돼가지고 그게 바람에 날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러면 보세요. 계약의 성립 시기를 집배원이 그것을 갖다가 우체통에서 수거할 때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본다면 아직까지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체국에 투입하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안전하게 사랑하는 미자 씨한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우편 이용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앞당겼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체통에 투입한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접수나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자 영수증을 교부한 때.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가 집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우체국 택배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집배원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집배원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택배 물건을 갖다가 받고 이렇게 영수증을 딱 써주는 순간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딱 세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창구면 창구 접수, 우체통이면 우체국 투입할 때, 그 다음에 집으로 가정집 방문할 때는 우리가 영수증 교부한 때 이렇게 세 개를 딱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저 그래서 2008년이네요. 제 1회 시험회 때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 뭐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2번만은 확인할게요. 우편 이용관계 법적 성질은 상호간의 송달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4번도 보세요. 우편 이용관계는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 간의 계약이므로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 간서 발송인 수취인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우편 이용관계자는 확장이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편 사업은 자,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뭐 시중에 문제들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 저도 물론 문제를 만들 때 좀 바꾸긴 했는데 자, 국가가 경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겠네요. 관장. 그러니까 관장이라는 것은 관장, 관리와 장악.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키워드로 좀 알아주십시오. 국경이라고 하십시오. 국가 딱 국자 동그라미 하시고 경영할 때 경자 동그라미 하시면 국경. 국가가 경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 관리하고 장악한다. 자, 이런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국가가 정말 뭐 국민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행한다면 적자폭도 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우편 사업 같은 거를 갖다가 이게 엄청 이게 이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법률로 정하려 합니다. 법률이라는 거는 뭐 장관이 함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률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이제 정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한테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보세요. 택배 업무 같은 거 딱 생각하시면 지금 우체국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택배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따로 법률로 정해가지고 그런 해당되는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것 때문에 국가가 경영하는 거랬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경영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어디 저기 뭐 산골 마을 이런 데는 배달도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금이 뭐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국민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이제 맛배기고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편집부에 제가 보냈는데 그 편집부에 이걸 보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제가 밑줄 치고 음영 처리 다 했던 그 붉은 글씨를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지금 찍을 때는 그 편집부 그 담당분이 그 예전 제가 보냈던 걸 보고 이렇게 밑줄을 쳤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책 나올 때는 좀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서신 송달 독점권 요거는 한번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서신 독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신은 누가 국가가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못 맡겨. 누구만? 국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법 제2조 2항에 써야 돼요. 누구든지 1항 및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나는 기동성도 많고 기동성도 좋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췄어. 내가 그러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그래서 서신을 송달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신 송달에 있어가지고 누구만이 한다? 국가만이 할 수 있다라고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신 송달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딱 규정함으로써 뭡니까? 서신 송달권은 누가? 국가에게 딱 독점 있음을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뭐든지 배달하는 게 아니라 서신만 그래요. 그래서 서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잖아요. 서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편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의사 전달 가볍게 보세요.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를 송부하는 것에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신인데 다만 여기 중요하죠.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는 우체국이 아닌 다른 데서도 다 배달이 가능하고, 우리 잡지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뭐 여성분들도 많이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분들도 뭐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오면 매달 이렇게 정기 구독해 오는 거 있잖아요. 우체국에서 보내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국가 독점권의 예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참고가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서신 제외 대상 자, 법이 이제 나오네요. 우편법 시행령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예외가 되는 것들 그냥 여러분들 다 보지 마시고 그냥 1번 보세요. 신문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다음 2번에는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서적 보세요. 자, 서신 독점권의 예외가 되는 서적은 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책이라고 책 유사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건을 잘 보세요. 자, 제가 체크하는 거 보시고 3번에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에도 동그라미십시오. 그래서 서신 독점권의 예외가 되는 서적 같은 경우는 자, 가나다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자, 표지를 제외하고요. 48쪽 이상. 자, 일단 48쪽 이상이란 말 좀 보십시오. 설명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 36쪽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우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단서문 한 개 더 맞춰야 되니까 48쪽 이상. 그 다음에 발행인, 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요때는 보세요. 발행인, 인쇄소, 그 다음에 출판사 이거 다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요거 세 개 중에 뭐다? 최소한 하나는 기재가 있어요. 여기서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서 발행될 거.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지금 뭐 출판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저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쪽수가 표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다?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 그 다음에 뭐 발행인, 출판사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쪽수. 근데 요거 세 개는 뭐다? 다 충족이 돼야지만이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서적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로만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상품 안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제외 대상 상품 안내서.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5번도.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 서류 송장이라고 되네요.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자, 봉하지 아니한 첨부 서류 또는 송장. 봉하지 않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외국과 수발하는 자, 밑줄 시간 국제 서류.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상호 지점 상호간이 수반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호 요것만 체크할게요. 회사끼리 이렇게 지점 본점끼리 수급받는 건데 12시간 이내에 요구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12시간 이내면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거 서류를 갖다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면 국가가 뭐 12시간 이내에 배달해 줄 것도 아니고 이때는 주로 뭐 씁니까? 우리가 킥 같은 거 그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본사에서 지사로 막 급히 보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은 어떻게 해라? 국가가 독점 안 하겠다. 뭐 어떤 킥을 이용하든 니네들이 우리가 예외 서신 독점권에 예외로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신용카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신용카드 여러분 받아보실 때 우체국에서 안 주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누구 신용카드 도착했으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국가가 독점하는 거 아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다만 이제 책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하면 금방 합니다. 책의 요건은 서적의 요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표지를 제외. 요것도 듣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표지를 제외한 48조 이상. 그리고 뭐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인가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최소한 기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책이라면 뭐든지 쪽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하지 않겠다. 알아서 니네들이 배달해서 하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경영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며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앞에서 했던 말 반복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매달 개정이 돼요. 개정되는데 우리는 뭐 개정이 뭐가 됐는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서 수험적으로 나오는 거는 자, 4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우편에 관련되는 법률, 과연 어떤 내용의 법률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정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정 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은 보시면은 다 2013년 뭐 개정은 다 조금씩 물론 바르겠고 개정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볼 거 없고요. 그냥 이게 제정이라는 것은 처음 만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정 순서, 그 다음에 각각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로 기출됐던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 초창기에 이렇게 기출됐던 거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우편법. 왠지 그냥 우편법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그런 법률 같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에 제정됐던 거예요.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자, 기본법. 그냥 기본법. 그래서 뭐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뭐 벌칙 등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최초 제정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1960년 돼 있네요. 1960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우편법. 실제로 제 그 문제집에도 여러 번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출제됐고 했습니다. 이거 4개 한 다음에 제정 순서로 딱 이렇게 예시 진행해 놓고 뭐 가나다라, 뭐 가라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어쨌든 건 기본법이다. 기본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책 그대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60년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2번, 3번, 4번에 쭉 보시면 82년, 96년, 61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먼저 별정 우체국법부터 가겠습니다. 별정 우체국법. 별정 우체국법. 자, 별정 우체국법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61년. 자, 요거는 보면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 모든 있잖아요. 그 우체국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국가도 어느 정도 수지 타산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위임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 별정 우체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관련되는 그 별정 우체국에 관한 어떤 복무. 그럼 거기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급여를 주고 어떻게 뭐 복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바로 별정 우체국법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1961년이면 그때 우리나라 참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을 갖다가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 세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동네 어떤 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뭡니까? 우편 업무를 그냥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긴 게 바로 별정 우체국법이다. 자, 두 번째 별정 우체국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저기 1982년인 우체국 창구 업무는 위탁에 관한 법령. 자, 우체국 창구 위탁 이렇게 그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개인이 우체국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 자,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이라는 거는 자, 요거는 별정 우체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요거 차이는 이따가 출력 프린트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별정 우체국과 비슷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편 취급국.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우체국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체국 보시면 그렇죠. 우편 취급국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 취급국의 근거 법률이 됐던 게 바로 우체국 창구 위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도 내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개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했다. 그래서 요거는 우편 관련되는 것만 합니다.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는 우편 관련되는 업무에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되는 규정이다. 그래서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창구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정됐던 게 우정사업 운영. 자, 우정사업 운영 이렇게 보시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특례 규정이다라고 되고 시험에 나온 게 이제 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편함, 우편 대체 다 우리가 볼 거예요. 예금, 보험 가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예산, 긍정평가 교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 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정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우편 치국국 이렇게 좀 수칙 근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본법인 우편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법, 그다음에 우체국 창구 이타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순서 딱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각각 내용들 매치시키면 돼요. 근데 매치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제법규. 자, 만국 우편연합 그 조약들이 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참 고맙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지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UPU 조약,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 요거는 나중에 우리 국제우편 가가지고 처음 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만 디귿번호는 좀 보셔야 돼요. 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할게요.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 등이 있다. 자, 뭘 위해서? EMS. 나중에 배울 게 있나? 국제 특급 우편을 갖다가 교환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빨리 보내고 싶은데 그 나라는 느긋느긋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런 효율성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EMS, 진짜 국제 특급 우편을 갖다가 실효성을 갖다가 거두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나라 해당 국가하고 어떤 조약을 맺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런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을 맺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기억하십시오. 저기 디귿번 그 지문을 갖다가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 자 다자간이라는 것은 뭐 여러 나라가 같이 이렇게 맺는 거고, 양자간이라는 것은 두 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 즉 2회 기출에 나왔죠. 다음 내용과 같은 법률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의 조직 예산 운영 딱 운영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운영에 관한 거고, 우편 대체물 참 이럴 때 보면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 정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 우편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뒤쪽에 다시 나오니까 이게 너무 일찍 나왔네요. 이게 왜 나왔죠? 자 그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자 일단 첫 타임은 저희 좀 느긋하게 했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타임부터 좀 더 열심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